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어처구니 없었던 시댁 인간들의 행실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중학생 때 같은 학원을 다니던 가깝지도 멀지도 않던 친구 사이였어요. 그저 지나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는 그 정도 사이였죠. 그렇게 알고 지내던 남편과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가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처음엔 반가운 친구 사이로 지내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 약속과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쌍둥이였는데 남편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원에 다녔던 터라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보고 엄청나게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재수씨,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반가워요. 두 사람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네요. 결혼까지 한다니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회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보네요. 결혼 축하해요. 내 동생 잘 부탁해요, 재수씨. 이렇듯 저희는 알던 사이더라도 서로 간에 예의는 차리며 인사를 나누었고 상견례 자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은 친정에서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비게 되어 그 집에 전세로 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가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주신 친정 부모님 덕분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고 포용력이 넓은 남편 덕분에 크게 싸울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출근을 하고 남편은 연차를 써 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 저를 회사에 데려다주고 형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형도 오늘 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마칠 때 데리러 오겠다고 하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을 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 와간다는 남편의 연락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남편의 차는 오지 않았고 이상한 차가 제 앞에 멈춰서더라고요. 그 순간 창문이 열렸고 운전석에 앉은 남편이 타라고 하더군요.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전 차에 몸을 실었고 차에 타자마자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이 차 뭐야? 중고차로 새로 샀다기엔 등급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당신 차보다 나은 게 없는데? 설마 제 값 주고 산 건 아니지? 그게 오늘 형 만난다고 했잖아. 거의 반 강제로 바꿨어. 형 차랑. 이거 형 차야. 뭐? 왜? 몰라. 바꿔달라고 계속 그러잖아.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내 차가 갖고 싶다고 하루 종일 귀찮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꿔버렸어. 황당하더군요. 남편 차도 그리 좋은 차는 아니었는데 그것마저 탐내며 바꿔가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숙도 시숙이지만 남편도 어이없기는 같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총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차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상의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일단 차는 이미 바꿨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 정도는 해줘? 나 정말 지금 어이가 없어지려고 그래. 아무리 동생 차가 탐난다고 해도 그걸 정말로 바꾸자는 형이나 바꾸자고 한다고 바꿔버리는 동생이나 나 황당해 진짜. 그런가? 난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러고 살아서 그런 생각도 못했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좋은 거는 다 형이 먼저였거든. 그래요. 남편은 이 상황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것도 형이라고 남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에 휩쓸려 시숙의 머리 위에 이고 산 듯했어요. 이미 등록비까지 다 내고 명의까지 바꿔버린 차이기도 했고 곧 임신 준비도 할 예정이라 차를 한 대 더 살 예정이었던 터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 남편에게 정신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걸 아주버님한테 다 양보하는 건 당연하지가 않은 일이야. 그게 설사 아주버님이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해도 말이야.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아주버님이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날 달라고 하면 줄 거야? 미쳤어? 당신은 어떻게 줘? 내 마누라인데. 좋았어. 앞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아.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닌데 내 것은 내 것, 네 건 네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왜 당신도 가지고 싶고 당신도 어렵게 가진 걸 아주버님한테 양보를 해? 그건 아니야. 아무리 형제라도 말이야. 알겠어. 앞으로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당신이랑 꼭 상의도 하고. 남편은 호언장담해 주었고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숙의 차는 만일에 대비해 팔지 않고 두기로 했고 조금 더 앞당겨 새 차를 뽑아 함께 타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퇴근 후 바로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진 시댁과 얼굴 붉히는 일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터라 기쁜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저희를 아주버님도 발견했는지 손을 흔들더니 저희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야, 너 차 바꿨냐? 좋던데? 정확히는 차 이야기였지만요. 도대체 언제 본 것인지 이때부터 시작된 차 이야기는 끊기지 않더군요. 언제 샀어? 나랑 차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저렇게 좋은 차도 다 사고. 능력 좋다. 능력 좋기는 문짝만 우리 거고 다 대출이지 뭐. 우리 이제 임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원래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던 터라 그냥 앞당겨서 샀어. 이제 아기 생기고 출산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아기하고 타고 다녀야 하니까. 부담되더라도 안전하고 좋은 차로 산 거고. 이렇게 말한 남편은 더는 차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다는 듯 티가 나게 시부에게 말을 걸며 말을 돌려버렸지만 시숙은 그런 남편에게 끈질기게 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찌나 캐묻는 것인지 남들이 보면 남편에게 차를 사러 온 손님이라 착각까지 하겠더군요. 남편은 끊임없는 시숙의 물음에 대답하느라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전 그런 남편이 신경 쓰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시숙의 차 이야기가 거슬리기도 했고요. 아주버님, 차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시켰어요. 당신도 얼른 먹어. 아까 회사에서부터 배고프다고 했잖아. 제 말에 시숙은 합주기가 되었고 시모는 사랑하는 장난말을 막은 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연신 헛기침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노려보다시피 하면서요.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간 남편이 어떻게 지냈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미쳐 날뛰는 시숙과 그런 시숙이라면 뭐든 다 잘한다 했을 시부 시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든 다 양보하며 살아온 남편까지. 전 시모가 노려보든 말든 남편을 챙겨주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었고 저를 노려보던 시모도 이내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시부와 시숙을 챙겨주더군요. 분위기가 티나게 확 가라앉았던 터라 이쯤에는 더는 차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 했는데 시숙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주차장을 가는 내내 저에게부터 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남편은 해탈을 했는지 표정에서 그 어떠한 감정도 보이지 않더군요. 이윽고 우리 차 앞에 섰을 때 시숙의 입에선 어이없는 말들이 흘러나오더군요. 야, 차 키 좀 줘봐. 차 키는 왜? 승차가 못 던지 보게. 조심해서 탈 테니까 얼른 차 키 줘봐.
전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차키를 맡겨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도 당당하게 차키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시숙도 시숙이었지만 더 어이없는 건 시부시모였어요. 시숙이 차키를 달라고 하니 말리기는커녕 고개까지 끄덕이며 남편에게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려고 하더군요. 전 혹시나 남편이 바보같이 차키라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남편을 보았고 남편은 여전히 감정이라고는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험 때문에 안 돼. 이 차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만 운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먼저 가볼게. 나 피곤해서 얼른 가서 쉬어야겠어.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를 후다닥 조수석에 태우더니 누가 막을 새도 없이 운전을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말대로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한 거 있지? 나 사실은 이때까지 살면서 좀 억울한 적도 있었는데 양보해야 한다고 워낙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었나 봐. 속이 막 후련한 거 보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날 남편의 모습은 개선의 의지가 보였고 충분히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믿음에 확신을 주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더군요. 시부 생신 이후 저의 태도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된 시모는 저에게 틈만 나면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전화를 하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아무 일도 없다. 네가 생전 나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으니 나라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며느리 목소리도 있겠어. 어제도 그제도 저에게 전화해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한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대기 시작하는데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이 고난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과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그 순간 남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더니 전화를 대신 받더군요. 엄마, 집사람 회의 들어갔어.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했다고? 난 또 회사 있을 시간인 거 엄마도 뻔히 알 건데 전화 오길래 무슨 급한 일 있는가 싶어서 대신 받았더니 엄마, 앞으로 급한 일이나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집사람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일 맡게 돼서 바빠. 알겠지? 그럼 끊어 엄마.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통쾌한 건 둘째치고 얼마나 든든했나 몰라요. 이렇게까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시댁 복은 없었어도 남편 복은 있다는 생각이 들며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에게선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숙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며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날짜 정도는 전화로 말해주면 될 텐데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니 조금 의아한 마음도 있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얼굴 뵌 지도 오래된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겸사겸사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도착하니 왜인지 모르게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원래라면 너스레를 떨며 장난을 걸어와야 하는 시숙이 조용한 것도 그렇고 묘하게 제 눈치를 살피는 시부 시모도 그렇고요. 남편은 무언가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의 눈치를 살피니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는 시작되었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코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체할 것만 같은 식사 자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도 눈알들을 바삐도 움직이는지 알 순 없었지만 곤란한 부탁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답답했던 시모가 운을 띄우기 시작하더군요.
이야기 들었지? 우리 장남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구나. 상견례는 이번 달 마지막 주말에 하기로 했어. 그래요? 그러면 그날 시간 비워둘게요. 그나저나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늘 아주버님 걱정하셨는데 이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 걱정은 덜었는데 다른 걱정이 생겼지 뭐니. 어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마땅한 집이 없지 뭐니? 집이 마음에 들면 돈이 없고 돈에 맞추니 집이 형편없고 그래서 요즘 고민이 깊어. 아, 그래서 다들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보니까 집 구할 때 다들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면 괜찮은 집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데 너희 집은 어떠니? 살기가 괜찮니? 이때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심호하는 꼴이 꼭 시숙이 차 물어오던 꼴과 같아도 너무 똑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저희도 전세로 사는 집인데 눈독을 들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저희 아파트에 매물이 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축은 아니긴 하지만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 교통편도 좋아요. 무엇보다 회사가 가까워서 저흰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반짝이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집 우리 장남이 좀 살면 안 되겠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우리 장남한테 좀 양보해 주렴.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희가 사는 집 우리 장남한테 좀 주렴. 어차피 그 집 너희 친정집이라고 했잖니. 네 친정의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이니 지금은 전세로 새들어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네 것이잖니. 그러니 친정에다가 말 좀 잘해서 일찍 물려달라고 하고 그 집 물려받으면 네 신랑 명의로 해놓으렴. 그때부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마. 아, 중간에 드는 세금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건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도 그 정도 생각은 다 하고 있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농담이라고 해도 억소리가 날 것 같은데 표정을 보아하니 진단이 분명했고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시부와 시숙을 보고 있자니 욕이 나올 것만 같더군요. 전 최대한 흥분을 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나서서 어떻게 물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물려주신다고 한들 그 집을 아주버님께 내주고 나면 저흰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거야 너희 친정에 집 한 채 더 있잖니? 거기 사는 사람 내보내고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니? 설마 우리가 너희 길거리에 내앉게 하겠어? 다 생각을 해놨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친정 부모님의 집으로 이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아니 애초에 친정에 노는 집이 한 채 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만이 가득했고 시모의 물음에 답도 하지 않고 생각해보니 상견례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상견례를 할 당시 아빠가 한 채는 지금 세주고 있고 한 채는 곧 비니 저희 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했던 말씀을 하셨고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이때껏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계획을 세운 듯 했어요. 짧은 찰나였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이없고 화가 치솟더군요. 전 더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고 남편 역시 더는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 제 말에 이어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양심이 없어?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야? 다들 정말 왜 이렇게 염치들이 없어? 뭐?
집을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집 맡겨놨어? 심지어 그 집, 처가집이야. 우리 돈으로 장만한 집을 내놓으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마당에 뭐? 처가에서 집을 받아와서 내놓으라고?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할 일이야? 그야말로 남편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을 보던 시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어디서 큰 소리인 거야? 네 눈에는 부모는 보이지도 않는 거냐? 내가 널 이따위로 가르치든?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어야 했나요?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말이냐? 우리도 다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어차피 노는 집이고 어차피 너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좀 일찍 물려받아서 네 형 결혼 선물로 집 한 채 주는 게 뭐 큰일이라고 이리도 큰 소리인 거야?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요? 그래. 너희가 눈 딱 감고 집만 받아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 아니냐? 저것도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참 대단한 인간들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남편 역시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며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전혀 간단하지 않고요. 저흰 절대 처가에서 집 받아올 생각도 없고 혹시나 집을 받게 되더라도 줄 생각은 전혀 없으니 헛물 캐지 말고 그 시간에 능력에 맞는 집이나 더 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한 남편은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고 더는 말 섞을 필요도 없다는 듯 저를 끌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선 연락이 없었지만 시숙에게선 적잖게 연락이 왔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희는 고민하던 끝에 상견례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저희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무리 상황이 이 지경이라도 형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해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죠. 걱정이 많았던 상견례 자리는 저희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 시숙의 예비 장모님께서 집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건 그야말로 파국의 시작과도 같았죠. 혹시 집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저희 사돈댁 의견에 맞추겠습니다. 집을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다 해서 시집 보낼 것이고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어보니 반반 결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군요. 굳이 시숙이 집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무리한 요구를 했던 시댁 식구들이 어이없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반 결혼도 환영해 주신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젠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일은 없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는 달리 시모의 입에선 예상치 못한 경악스러운 말이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아유, 애들끼리 알아서 한다니요. 요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집은 남자가 해가야죠. 마침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사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혼수 준비하도록 할게요. 대략 몇 평쯤 되나요? 32평이에요. 층은 20층인데 전망도 좋고 주변 상가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아, 신축은 아닌데 관리가 잘 돼서 아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교통편도 아주 좋고요. 그래요? 무엇보다 교통편 좋다는 게 참 좋네요. 그렇죠?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조만간 살던 사람들이 나갈 예정이니까 정리되는 대로 같이 보러 가시죠. 그래도 집은 한번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20층 32평? 인프라 형성이 잘 된
신축은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된 아파트. 그곳은 바로 저희 집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요. 시모는 뻔뻔하게도 준다고 한 적도 없는 저희 집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 머릿속은 뻔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견례 자리에서 공포하듯 말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 얼마나 어이없고 멍청하게 짝이 없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요. 아니, 친정 부모님 집이 제 집도 아니고 저희가 마련한 저희 명의의 집도 아닌데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참 황당하더라고요. 신부도 참 날강도 신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진 않아 보이더군요. 시댁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부 시숙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음으로써 이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같다는 뜻을 표하고 있었고 저와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전 상견례 자리고 나발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혹시 지금 마련할 수 있다는 아파트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가요? 나가야 하는 세입자는 저희고요. 맞나요? 그래, 그때 다 이야기되지 않았니? 우린 충분히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할 말 있거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니? 일단 상견례 자리부터 마무리하고 그때 이야기해. 알겠니?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그지없는 얼굴로 딱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며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떠오르는 많은 말들이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나오려는 순간 지나치게 차분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중요하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사돈 어르신. 지금 저희 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파트는 아마 마련하지 못할 겁니다. 그 집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저희가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니, 내어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그 아파트 저희 처가에서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결혼 생활하라고 저희에게 세주신 집입니다. 그런 집을 저희 부모님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내놓으라고 생떼 아닌 생떼를 부리시네요. 남편의 말에 사돈댁에게선 아무 말 없이 표정이 굳어버렸고 그런 상황을 살피던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남편을 핀잔하고 나서더군요. 아닙니다, 사돈. 다 오해예요. 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생떼?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생떼라고 그러지 달리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분명 안 된다고 했지. 처가에 집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형이 장가가는데 왜 우리가 처가댁에서 집을 받아와야 해? 그것도 주신다고 한 적도 없는 집을 말이야. 그런 걸 보고 날강도 신부라고 하는 거야, 엄마. 어때요, 사돈 어르신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처가에 가서 집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두 채나요. 한 채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인데 그 집엔 형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한 채는 저희 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정말 그만하지 못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잊었어? 네 형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니 너? 결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식구들이지. 어떻게 하나같이 그런 생각들을 해?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냐고. 그때도 분명하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게. 우린 절대로 처가에 집 달라고 할 생각도 우리가 사는 집 내줄 생각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꿈 꾸지 마. 알겠어? 내 부모, 내 형이지만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쩌면 이리도 뻔뻔하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말이야. 개판 5분 전. 딱 이 말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되고 눈알이 튀어나오게 남편을 노려보며 씩씩거리는 시부 시모와 자신의 예비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는 시숙. 그리고 여전히 평온하게 그지없는 남편 사이에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던 그때 시숙이 입을 열더군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원래는 이렇지 않았잖아.
다 잊었냐? 네가 가진 건 다 내 거라는 걸. 너 역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때껏 나한테 다 양보하며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깟 집 좀 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네 집도 아니고 서가에 그냥 받아오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 자동차는 국말 없이 넘겨놓고 왜 집은 안 되냐고. 이 무슨 제 무덤 스스로 파는 짓거리인지. 시숙은 친절하게도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상식 이하의 인간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고, 형님이 될 뻔했던 여자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시숙의 말도 안 되는 생떼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런 시숙의 말을 듣고만 있던 남편은 긴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군요. 그래. 나 이때까진 그렇게 살았어.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알겠어? 아니, 이제 그게 틀린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차 이야기했지? 그깟 차 정도야 형이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실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았고 내 돈으로 산 내 차이기도 했으니까. 가족끼리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집은 엄연히 달라. 그 집은 내 집도 아니고 내 돈은 10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정 그 집이 탐나면 형이 사. 살 돈이 없으면 전셋값이라도 내고 살아. 그 정도는 내가 장인어른한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말이야. 단 우리가 사는 가격대는 꿈도 꾸지 말고 시세대로 내고 들어와서 살아. 알겠어? 남편은 오목조목 흥분 하나 하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든든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해서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이런 제 심정과는 달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시부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이 새끼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제정신인 거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게야? 그냥 알겠다고 하고 좋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그때 이 아비한테 한 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쓰레기 같은 놈, 부모 형제한테 이딴 식으로 굴고 네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상황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지켜만 보고 있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시숙을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들이나 다 정상이 아니구나.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정말 몰라? 아, 됐다 됐어.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우리 파혼하자. 결혼 없던 일로 해.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참고 있던 여자의 부모님들은 말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나버렸고 여자도 나가려는 순간 시숙이 무릎까지 꿇고 앉아 여자를 붙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왜 이래? 파혼이라니. 결혼을 하지 말자니. 우리 사랑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헤어져서 살아? 응?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당신도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사랑? 당신 없이 못 살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달라졌어. 그땐 당신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인간인지 몰랐을 때 말이고, 지금은 당신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버렸거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아파트 때문에 그래? 그거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 이 녀석이 요즘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파트 받아올게. 정말이야, 맹세할 수 있어. 시숙의 말을 듣고 있던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시숙의 팔을 뿌리치며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신기하기까지 해. 내 말 잘 들어. 네가 능력이 안 돼서 부모 도움 받는다고 해도 이해는 했겠지만 한심했을 텐데, 뭐? 동생 처가에서 집을 받아온다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아니,
애초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난 말이야. 만약에 네가 돈이 없다고 나한테 솔직히 말했으면 반반도 상관없었고 내가 집을 마련해서 올 수도 있었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고. 알겠니? 저기요. 그놈의 자기 소리 좀 하지도 마. 소름 끼치니까. 너랑 네 부모님 하는 꼴 보아하니 결혼했다간 모르긴 몰라도 내 인생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너 같으면 그런 결혼 하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안 하지. 어쨌든 우리 결혼도 우리 만남도 여기서 끝이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아참, 그리고 너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이번 인생은 그냥 네 부모랑 살아. 괜히 애먼 여자 데리고 와서 인생 망치지 말고. 알겠니? 사이다와도 같은 발언을 마친 여자는 저희 부부의 앞에 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까지 해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다 말씀해 주셔서 덕분에 인생 구제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여자는 그대로 나가버렸고 모두가 떠난 그곳에서 저희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더군요. 시모는 온갖 욕을 하고 있었고 시부는 먹지 않고 뒀던 식전주를 연신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시숙은 남편을 한 대 칠 요량으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요. 너 이 자식, 너 때문에 지금 내 결혼이 깨졌어? 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형 인생 형이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때껏 내가 부모님께 주던 생활비도 드리지 않을 거니까 형이 알아서 해. 오늘 보니까 굳이 나 혼자 부모님을 챙길 필요가 없어 보이더라고. 당연히 대신 내주던 부모님 대출금도 마찬가지로 내주지 않을 거니까 그것도 이제부턴 형이 감당해. 뭐라고? 갑자기 그건 왜?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돈이 차고 넘쳐서 부모님 드린 줄 알아. 나도 다 회사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드린 거니까 형도 월급 받은 걸로 보태드려. 잘난 장남이 이제부턴 알아서 하라고. 못난 차남한테 바라지 말고. 그리고 형이 이때까지 빌린 돈도 다 갚아. 이때까지 나한테 돈 빌릴 때마다 온 메시지도 다 보관하고 있고 입출금 내역도 고스란히 다 남아있으니까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갚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안 갚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더 있다가 귀가 썩을 것만 같아서 말이야. 그렇게 저흰 돌아와 버렸고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시숙은 예상대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남편은 그런 시숙을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처벌을 할 생각까진 없었지만 겁을 주기 위해 하는 신고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생각이 통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날 시숙에서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더라고요. 왜 계속 전화질이야? 너 진짜 미쳤어? 그렇다고 정말 신고를 하면 어쩌자는 말이야. 경찰서에서 전화까지 왔다고. 그러게 내가 돈 갚으라고 했잖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렇게까지 해야 형이 내 돈을 갚을 것 같더라고. 이제 내 의지는 잘 알았을 테고 푼돈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주말까진 기다려줄 테니까 다 갚아. 만약에 이번에도 내 경고 무시하면 다음 주엔 경찰서에서 보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전화 끊어.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를 향해 옅은 미소를 보여주더군요. 착잡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착잡함도 잠시 소식을 전해 들은 시부모가 집으로 찾아왔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런 자신의 부모의 모습에 오만정이 떨어진 듯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끝까지 밑바닥을 다 드러낸 시부 시모는 저희가 도무지 문을 열어줄 기색도 보이지 않자 돌아가 버렸고 주말이 되기 전 시숙은 돈을 입금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고 처음엔 많이 힘들어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여보, 나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부모님이고 가족인데 이건 너무하나 싶기도 했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진작 그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홀가분하고 행복해. 내가 진작 이런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당신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난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려준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그나저나 당신 집에선 더는 연락 없어? 응. 요즘엔 조용하네. 그거 참 다행이라고 하려는 순간 양반은 못 되는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한동안 뜸했던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라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하다 전화를 받았고 시댁은 그야말로 파탄이 나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이제 다신 연락하는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아들, 엄마 아빠 좀 살려줘. 우리가 다 잘못했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잘난 장난은 어떻게 하시고. 그게 그놈 집 나갔어. 글쎄 네가 보태주던 돈을 다 자기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웠는지 갑자기 독립을 한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지 뭐야. 그리고 연락조차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라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이 집 마련하느라 그나마 있던 돈도 다 쓰고 집 대출금만 남은 거 너도 알잖니? 이제 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전처럼 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마. 그저 네 부모 생활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렴. 엄마, 잘 들어? 앞으로 나 우리 식구들이랑 연 끊고 살 거야.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러니 형한테 돌려받은 돈 엄마 줄 테니까 급한 불 붙었고, 그게 내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도리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너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놈아. 이게 다 그년 때문이지? 네 마누라가 다 시켰지? 넌 그년이랑 결혼하기 전까진 이러지 않았다고. 넌 부모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니? 그딴 년이랑 당장 이혼해라. 당장 이혼하란 말이야. 시모의 절규 섞인 고함이 들려오고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고선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다 차단해버리더군요. 저 역시 다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저희 시댁과의 연을 끊어버렸고 시댁 소식은 평소 남편을 많이 아껴주시던 작은 어머님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잘 지내니? 네, 작은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이야기 다 들었어. 가족들이랑 연 끊었다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 너처럼 바보같이 순하던 애가 그렇게까지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다들 잘 지내시죠? 잘 지낸다고? 잘 지내기보단 드디어 정신 차리고 살고 있지. 너하고 연락도 끊기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글쎄 네 부모들이 네 형 회사에 찾아갔다고 하더구나. 회사 앞에서 자리 퍼질고 앉아서 울고불고 하니까 사람들 몰려서 구경하고 난리였나 봐. 그 사람 많은 회사 앞에서 네 형이랑 네 부모랑 큰 실랑이가 일어나고 네 형이 결국 네 부모님들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도망쳤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 입 달린 것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부모 버린 자식이라고 회사의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졌을 거야. 네 부모님들은 처음엔 나한테 전화가 와서 두 아들 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지 뭐니. 나라고 뭐 돈이 있겠니? 아니, 있다고 해도 안 빌려주지.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그 자랑자랑하던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 그 덕에 빚은 대충 다 갚은 것 같던데 생활비가 없으니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나 봐.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제대로 차린 거 아니겠어? 제가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부모 버린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말했지? 너 같은 애가 그렇게까지 했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네가 3살이었어. 넌 그때부터 몇 분 일찍 태어난 형도 형이라고 얼마나 눈치를 살피던지.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렇게 했겠어? 다 네 부모가 그렇게 강요하면서 키웠으니까 그랬지. 난 네가 이렇게 해주길 내심 바랬단다. 그러니 그런 죄책감은 가지지 말려무나. 살다가 더 많이 살아가다가 네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고 네 부모님들도 반성 많이 하면 그때나 돼서 한번 찾아뵙거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라도 연 잘 끊었다. 이제부턴 네 가정 잘 꾸리고 살아가. 이제 네 가족은 네 집사람이니까 행복하게 해주렴. 네,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님의 위로를 받은 남편은 한결 더 편안해 보였고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흰 시댁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흰 잘 살고 있어요. 집도 회사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죠. 시부 시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는데 시숙에게서 다른 번호로 연락이 계속해서 와 어쩔 수 없이 바꿔버렸네요. 다행스럽게 시숙은 회사로는 찾아오지 않았고 시부모는 남편에게 워낙 관심이 없었던 터라 남편의 회사를 모를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잘 다니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 임신을 했어요. 지금은 5개월째이고 아기도 저도 아주 건강하답니다. 출산이 다가올수록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나 연락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나 연락 안 할 거야. 이런 일로 연락하기 시작하고 다시 왕래하기 시작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해. 덩달아 우리 애한테도 피해가 갈 거고. 난 이제 그런 일 내 가족이 겪게 하진 않을 거야. 남편의 뜻은 확고해 보였고 저도 그 이후론 말을 꺼내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엔 연락을 드려 찾아뵐 것이라고 했고 그땐 저도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저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남편과 저의 유일한 낙은 검진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네요. 원래도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임신을 한 후엔 더 다툴 일도 없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